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휴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달장애인 청소년 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부모교육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한 지 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자녀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또 내가 자녀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면서 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케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 준비를 위해서 3가지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들을 살펴보면서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성인기 준비 과정을 위해서는 자립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것들을 자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을 위한 계획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좋은데, 어릴 때라고 하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역들이 8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가, 교육, 건강, 주거, 재정, 법적 계획, 직업, 대인관계,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이 영역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볼 때 발달 단계로 나누어서 볼 거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는 유아기 때 수행을 해야 할 과제들이 아동기 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아동기 때도 유아기 때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때는 다양한 감각적인 발달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목소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조기 진단에 따라서 조기 중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기 때에 보면, 아동기 때부터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술이라든지 기초적 언어 표현들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기술이라고 하면 실제로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 기술이라든지 언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놀이를 통해서 익숙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 같은 거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시면서 놀아주는 경험들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측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유치원 생활도 하고 어린이집 생활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 및 순서 지키는 거, 규칙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일단 먼저 가장 해야 하는 게 가족 내에서 규칙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어떤 규칙들을 만들 것인가, 어떤 순서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서 체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령기입니다. 학령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동기 때 했었던 그런 규칙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 규범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금전적인 개념 교육이 이때부터 꼭 들어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용돈 관리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기에 충분한 나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해를 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인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령기 때부터는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감정 표현이라든지 자기 조절 능력을 많이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사실 이때 아이들이 감정을 배우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감정 표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학교와 상의를 하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령기를 살펴보시면 이때부터 초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과는 다른 규칙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래 관계라든지 해야 하는 과제 수행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규범 지켜야 하는 것들, 질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발달이 느린 친구들은 이해하는 범위가 좀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맞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교육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금전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돈을 쓰고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돈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마트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 감정 표현, 조절 훈련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감정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해주시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한데, 이때는 감정 표현, 자기 조절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머니들이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했을 때 되게 거창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감정 표현, 감정 조절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집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따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개별화 교육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와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춘기 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자립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가구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하고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건강입니다. 건강에서 유아기 영역을 보면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기본적인 신체 발달이라고 해서 머리 가누는 거, 뒤집기, 앉는 거, 기어가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만 잘 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정기검진 이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되고 기초적인 섭식 능력 기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 조금 최대한 다양한 음식의 질감을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도 이제 감각적인 경험에서 민감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 중요한 부분들이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 부분인데요. 소근육, 대근육 발달은 사실 청소년기, 학년기 때 많이 늘리려고 하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기 때 최대한 소근육, 대근육 발달을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좀 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생활 패턴을 루틴화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을 만드는 것들이 아이한테도 건강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때 필요한 것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들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도와달라거나 이런 표현들을 조금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기 때는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 중요한 게 이제 구강 관리를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특히 감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 아동기 때 시키지 않으면 이미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양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양치와 관련된 부분, 구강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년기에서는 규칙적인 건강 습관을 가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제때제때 하는 거, 그리고 자는 시간 일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을 좀 익히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위생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익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쳤을 때 이 친구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다 보면 상처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건소를 가야 된다, 또는 119에 전화를 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년기가 되면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비만으로 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예방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균형 잡힌 활동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신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성교육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신체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들이 좀 들어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신체가 변화하면서 이성에게 관심이 많은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신체에 대한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들어가져야 하는 부분은 정신건강,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병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약국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교육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뭐 소아과에 가야 된다, 내과에 가야 된다, 뭐 이가 아플 때는 치과에 가야 된다. 기본적인 이런 패턴들만 알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119 정도만 익힐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119도 조금 눌리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휴대폰 같은 거에 뭐 1번 단축번호를 지정하셔가지고 이것만 눌리면 돼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역은 여가입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이제 제일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라고도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3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서 이제 성인이 되는 모습까지도 지켜봤는데, 이 여가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남는 시간 활용을 거의 휴대폰, 게임 이런 걸로 다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직업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거기에서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직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가 영역도 어렸을 때부터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기를 보면요, 유아기 때는 감각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인 놀이, 감각적인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애착놀이예요. 부모와 관계 경험.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착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즐거움을 좀 많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매체 활용하는 거 너무 좋아요. 놀이, 음악, 미술 이런 자극들, 그리고 요즘에는 푸드 치료라고 해서 음식을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막 치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활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동기예요. 아동기는 가족,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시기에 사실 또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과 놀이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가족에서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킨다는 거는 가족이었다가 친척이었다가 또는 옆집 이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실 놀이 안에서는 어떤 틀을 만들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미술, 음악, 운동 또는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령기 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여가 활동에 노출을 시키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예, 도예, 공예, 사진 찍기, 댄스, 뷰티, 악기, 뭐 문화 관람하는 거, 미술 활동해보는 거, 운동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아이가 거부적인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건데, 어떤 어머니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시키는 것들이 좋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조금 많이 발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가 생활에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또래 관계,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이런 자원들이 많이 없다고 할 때는 사실 복지관 프로그램, 치료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동아리, 동호회 또는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모임 같은 거 갈 때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종교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때 필요한 것들은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보드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활동, 놀이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기 때부터 중요한 놀이들이 뭐냐면 이 또래 아이들이 유행을 타는 놀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시기에는 뭐 포켓몬 카드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걸 미리 접하고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또래 관계랑 어울릴 때 훨씬 좋기 때문에 문구점이라든지 마트에 가서 최신 유행하는 놀잇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놀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청소년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경험보다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취미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프라인만 간다면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도록 또 오프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 영역입니다. 제가 이 8가지 영역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인관계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인관계라는 거는 아이들이 발달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직업을 가질 정도로 높은 단계로 수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대인관계가 잘 되면 내가 수행 수준이 낮더라도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하면 내가 수행 수준이 높더라도 이 직장에서의 트러블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측면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아기예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안정적인 애착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결국 부모가 신체 접촉도 많이 해주고 자녀가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읽어주고 눈 맞춤도 많이 해주고 많이 웃어주기도 하고 자녀가 원하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기가 되면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데 아동기 때 사실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래와 또래 집단 사이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대1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 저기 다른 데서 놀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병행하는 놀이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를 활용을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많이 노출이 되어야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화 기술인데 이 대화 기술로 가장 좋은 거는 역할놀이거든요. 그래서 놀이에서 다양한 대화를 해보고 다양한 역할을 해보면서 표현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이 어렵거나 무발하인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런 놀이를 할 수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놀이를 해보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놀이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놀이를 할 때 뭐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싫을 때 고개를 젓는다든지 이런 행동만으로도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언어적인 소통, 비언어적인 소통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놀이를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능하다면 사회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게임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역할놀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뭐 기차놀이 또는 피규어 놀이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규칙이 있는 뭐 보드게임이나 룰을 만들어서 하는 놀이들을 조금씩 추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대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령기 때부터는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의 기회가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협동,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초등학교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가족들과 놀이를 할 때 어렸을 때는 아이한테 맞춤형 놀이를 많이 해준다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머니들이 자기 주장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아이의 놀이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지금은 아이 놀이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협력하고 조정하는 놀이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령기 때부터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이제 갈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보통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분노나 슬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제가 부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표현 방법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너무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일단 먼저 감정 표현이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한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을 다루면 좋을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쳤을 때 뭐 인사하기 또는 다른 사람을 터치하지 않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 관계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학령기 때 어울렸던 친구들과는 질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챙겨주기도 하고 어리다 보니까 사실 차별적인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좀 부족한 편인데, 청소년기가 되면 다름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 깊어지는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또래 관계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 또래 관계를 메꿀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맥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끼리 친해지셔서 그 어머니들의 자녀들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 가면 저는 항상 어머니들께 전화번호 교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게 다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도 어디 교육을 들으러 가거나 하시면 꼭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때부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SNS, 인터넷, 휴대폰 이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했던 친구가 SNS로 친구를 사귀어서 SNS 친구를 만나러 혼자서 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간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만나는 친구들,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쉽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래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문제와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친밀감, 특히 이제 친한 어른들이라든지 또는 이성이 다가올 때 나를 터치할 때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생각하면 이제 끝도 없이 받아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 주장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인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될수록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가정에서 많이 거절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에서도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표현을 했을 때 조금 수용하고 아이의 감정도 읽어주고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번째 영역은 직업 영역입니다. 유아기 때는 사실 간단한 모방 활동을 하거나 눈, 손, 시지각 운동 이런 협응력 발달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기 때부터 이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안 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직업군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직업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아동기 때는 뭘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중요한 게 아이들도 서서히 자기 행동이나 자기 생각, 자기 표현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간단한 역할들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한 정리정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ADHD예요. 근데 이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사실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집중력과 관련된 훈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집중력 훈련은 사실 약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훈련이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사실 약과 함께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사실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집중력을 키우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그 놀이를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놀이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지시 수행을 따르는 것들을 좀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처음에 정리정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질러져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휴지만 정리를 해보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휴지를 통 안에 넣어보자. 그 다음은 너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을 통 안에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쪼개서 지시 수행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령기가 되면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생 관리라든지 또는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노력과 보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아이가 잘했을 때는 광화물을 제공을 하거나 아이가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적절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단순한 작업 수행 능력도 익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아이들한테 시켜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들이냐면 마음이 급한 어머니들이 조급하거나 어머니들이 불안하시거나 이러면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들이 좀 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들어가져야 되는 게 이제 기초적인 경제 교육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력과 보상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력을 했을 때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나누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뒤에 남은 날까지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직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직업 체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주거 영역이에요. 유아기 때는 사실 그냥 가정에 대한, 공간에 대한 안정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기 때부터는 이제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방,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든지 보일러실에 조금 뭐 미끄럽다든지 이러면 이런 공간은 조금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공간 분리가 이루어지면 좋아요. 예를 들면 놀이방 또는 자는 방, 거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방, 이런 것들을 안전한 공간과 위험한 공간을 구분해서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게 간단한 생활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불 끄고 켜는 거, 또는 뭐 전기 스위치 조작하는 거, 물건 정리하는 거, 이런 간단한 것들은 아동기 때부터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년기 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체계화된 규칙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간 정리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빨래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면 그냥 세탁기 버튼 눌려보는 거라든지, 요리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거, 뭐 포트기 사용하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 유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기 스위치 끄고 켜는 거, 또는 뭐 문 잠그는 거, 이런 것들만 하셔도 되고요. 집 주소 외우는 거, 길 찾는 거, 이때부터 학년기 때부터는 꼭 시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자립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밀키트 같은 거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전자레인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과금, 집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제 탐색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완전한 독립이 가능한지, 또는 간헐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또는 아예 조금 독립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시설에서 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방을 좀 관리를 하고 청결 유지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영역은 재정입니다. 유아기 때는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기, 뭐 좋아해, 뭐 선택할래,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아동기 때부터 이제 동전, 지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보는 것도 좋고, 적은 금액이라도 아이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동기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교육을 학년기 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용돈을 주면서 아이들이 관리해보는 거, 이거는 저축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저금통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때의 아이들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금통도 투명한 저금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갈 때도 어머니들이 이제 직접 사와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랑 직접 가서 관찰만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물건 가격도 비교해보고 구매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는 이제 해야 하는 것들이 용돈 관리, 돈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직업 적응까지 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관리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관리하는 계획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방문해서 ATM기 사용이라든지 뭐 잔액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오는 게, 사실 사기를 많이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 또는 요즘에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불려주겠다, 아니면 이런 걸 내가 받았을 때
더 많이 아이들한테 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를 뭐 입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전화들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주거나 이러는 위험도가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내담자가 빚이 뭐 한 몇천만 원이 되고 이런 경험까지도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너무 급급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교육은 사실 청소년기 때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만 학령기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무료로 뭘 해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혹하는 경우도 많고 돈을 더 불려주겠다,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법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아기 때는 이제 조기 진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면 좋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장애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학교랑 상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사실 여러 치료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뭐 치료실, 병원, 의료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께는 사실 복지관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게 복지관 선생님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령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 아동 수당이라든지 추가 복지 서비스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차별을 받거나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조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들을 이제 하나둘씩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지원이 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셔서 매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해서 성공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부모님들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너무 버거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또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성공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왜 성공 기준이 중요하냐면 이 성공 기준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성취, 직업적인 성공, 뭐 학문적인 성공,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족, 가치 실현, 뭐 관계적인 성공, 심리적인 안정, 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내적인 성공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의 성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를 해서 성공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 너무 좌절감도 많고 그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맞는 성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군은 혼자서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A군도 성공한 요소예요. B군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계약직으로 단순 노동을 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C양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뭐 활동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면서 집에서 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을 때도 내가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면서 잘 지내는 것, 이것 또한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기준이 있어야지 내 삶에서의 만족도라든지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 기준을 핵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성공 기준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크다 보면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다면 사실 자녀가 뭘 원하는지, 자녀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대화가 어렵다고 하면 자녀의 관심사와 반응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탐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질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모님 스스로가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가장 행복해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자녀가 평생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녀가 좋아하는 것과 만약에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거, 이거 한 가지만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가장 원하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부모님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만의 성공 기준, 우리 가족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행복해? 또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뭐야? 사람들은 너한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할 때 기분이 좋아?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과 힘든 것은 무엇이 있어? 그리고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너는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어떤 생활들을 하고 싶어?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너가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또 사람들이 너를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너를 도와주는 게 편하겠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가치관,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파악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통해서 가치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은데,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아이가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는 경제적인 자립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하는 방법은 지원을 받으면서 혹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가정에서 독립하기를 원해요. 이랬을 때는 부분적으로 혹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가치관을 만들고 성공 기준을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봤던 8가지 영역 중에서 사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핵심 목표 한 3가지 정도만 설정을 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서 목표를 또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과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가치관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해서 실전 가이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거는 자녀의 자립 준비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자립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에 8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표로 축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이 체크를 하시는 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8살 때는 불가능했는데 10살이 되니까 도와주니까 가능하네, 청소년기가 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기관리, 위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변기, 화장실 사용하는 거, 양치질 하는 거, 세수하는 거, 목욕하는 거, 목욕하고 나와서 몸을 어떻게 닦는지, 그리고 머리 빗질하는 거, 머리를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염이 자라기 때문에 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콧물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외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청소년기 이후가 되면 외모에 따라서도, 청결한지 또는 외모가 깔끔한지에 따라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외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대를 차고 갈 수 있는지, 생리가 샜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청결 관리, 옷 깨기, 옷 서랍에 넣기, 뭐 계절에 맞는 옷 입기,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와 식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식사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조리기구는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배달 음식을 뭐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뒷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주거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거, 재활용하는 거, 청소 도구 사용하는 거, 그리고 관리비, 뭐 집세 내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가전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단속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전 관리에 관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돈 계산, 지출 관리, 은행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가 되면 이제 지역사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지, 공공서비스를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안전, 이 영역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아플 때 약을 사 먹을 수 있는지, 기초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지, 비상사태 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여가 생활을 하는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데,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여행 가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챕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영역별로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표로 체크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자립 준비도를 점검을 했다고 하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자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포트폴리오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개인 이력 자료집인데요. 제가 사실 어머니들께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사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이나 여러 기관에서 받은 자료들이라든지 진단 기록, 또는 아이들의 글, 그림, 또는 어머님들의 일기, 소견,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폴더나 파일에 모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하게
아이들의 자료들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부모님이 없을 때 또는 여러 서비스들을 연계할 때 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만 제공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면 기본 정보, 인적 사항, 최근 사진, 장애 정보, 소속 기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야 하고요. 의료 정보에 대한 부분도 꼭 들어가져야 합니다. 장애 진단 또는 의료기관 정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면 좋고요. 이용 중인 기관, 지원받는 서비스 내용, 주변 인적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녀가 친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또는 비상 연락망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소개와 관련된 부분인데 성격, 가치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잘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림 일기, 보호자 설명, 잘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능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래서 생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적을 때는 분명히 1년 전과 1년 후는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마다 기록을 하신 것들을 좀 같이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맺는 것도 어떻게 맺어나가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친구 관계 또는 아이들이 사회성인 발달 수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 검사 기록지가 있다고 하면 검사 기록지를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및 직업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볼 때 관심 분야, 체험 활동, 내가 체험한 사진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만 적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료증, 자격증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추천서가 있다면 추천서도 같이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미와 여가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뭘 선호하는지, 그리고 활동을 할 때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힌 사진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진정 방법은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녀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녀가 선호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 또한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하면 마지막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도 했고 기록도 했고 이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건데, 방향을 잡아 나갈 때는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지금 당장 드러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한다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부터 목표를 조금 세분화해서 작은 목표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작은 목표들을 달성을 해나가면서 성취 경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즐겁기도 하고 어머님들도 양육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실패의 경험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최대한 쪼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양치를 시킨다고 하실 때 10단계로 쪼개봤는데 1단계는 칫솔을 손에 쥐는 거, 2단계는 칫솔을 입에 한번 넣어보는 거, 3단계는 칫솔을 입에 넣는 시간을 늘리는 거, 4단계는 치약 없이 칫솔질만 흉내내보는 거, 5단계는 좋아하는 치약 맛 보여주는 거, 6단계는 치약을 칫솔에 짜보는 거, 7단계는 치약에 묻힌 칫솔을 입에 넣기만 해보는 거, 8단계는 앞니만 칫솔질 해보는 거, 9단계는 윗니, 아랫니 순서대로 닦아보는 거, 10단계는 이제 전반적인 칫솔질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단계의 목표를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하겠다 또는 3년 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 발달 수준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아이에 대한 미래 설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부모님의 미래, 노후도 같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와 자녀의 자립 설계는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립이 좀 어려운 경우에 함께 사는 경우에도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공간과 구조, 일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가 당면해 있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큰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단계들을 설정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설정해 나갈 때는 이제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발달 단계, 발달 수준 이것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성공 기준을 꼭 만드셔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준비는 사실 내일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